얼마 전까지만 해도 1400조 가계부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가계부채가 1628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빚이 사상 최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즉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부분이 이제 정부가 막아버리니까 이번 주부터 막혔죠. 신용대출로 몰려가고 있는데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라고 작년에는 이야기가 나오더만은 올해는 3분기에 그러니까 7, 8, 9 석 달 동안에 가계부채가 45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늘어난 가계부채 대부분이 부동산의 연끌 투자 아니면 주식에서 빚내 가지고 빚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기에 45조가 급증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세계 각국 중에 1위 수준의 기록을 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빌리는 것과 신용대출이 전부인 기타 대출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만 22조가 폭증을 해서요. 작년 3분기 하나가 작년 1년 동안의 대출과 비슷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빚이 많이 늘어난 거는 박근혜 정권 막바지에 빚내서 집 사라고 최경환이 난리칠 때 수준과 비슷한 거랍니다. 그때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신용이라는 거는 은행, 대부업체,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 가계 대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카드 사용 금액, 그거는 이제 미리 쓰고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포함한 걸 가계 부채라고 이야기하는데 3분기에까지 역대 가계 부채가 1585억 5천억. 그럼 나머지는 뭐냐? 판매 신용, 카드 땡겨서 96조 6천억. 이게 합쳐서 1682조가 된다는 겁니다. 가계 대출 중에 기타 대출이 695조 2천억인데 3분기 동안에만 22조 1천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빚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빚이 기본적으로 크다면 이거는 나라의 앞으로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 1분기에 4.6% 시작해서 3분기에는 7%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 퍼센트라는 것은 전년에 2019년에 3분기에 비해서 7%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인 현상이지만은 국제금융협회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승폭이 34개국 중에서 7번째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기준 가계 기업 부채가 GDP의 206.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하고 기업이 낸 민간 부채가 두 개가 다 민간 부채잖아요. 국가 GDP의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가 부채까지 합치면 전체 국가와 민간이 진 빚이 5,800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계대출은 기업 부채나 정부 부채하고는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폭탄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금융기관 연합기구인 국제금융협회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서서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했어요. 한 해에 국민이 벌은 돈을 합쳐도 빚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 세계 최악 수준은 처음 있는 일인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100.6%. 일본 보고 부채가 많다고 해도 일본은 가계부채가 아니라 국가부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계부채가 65.3%밖에 안 되고 유로존은 60.3%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살림에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걸로 악명이 높은 항상 빚더미 가게를 꾸려가서 집집마다 돈이 현금이 거의 없다는 미국도 81.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3분기에 지금 가계부채가 45조가 늘었다.
이 정말 7% 가계부채 상승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은 부동산 주식 때문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부동산 영끌, 한마디로 빚 투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7조가 늘었어요. 3분기에만. 자, 정부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쪼으니까 뭘 하느냐,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하고 신용대출을 또 땡기니까 기타 투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이 22조가 늘었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최고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집살 형편이 안 되는 2부 리거들은 집의 영끌이 아니라 주식의 영투, 즉 비투를 하게 되면서 정권사들이 노름하라고 빌려준 돈이 17조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그래서 임대차법 때문에 지금 전월세가 폭등을 하고, 전월세 또 마련하려고 없는 사람들은 또 빚을 내고, 자, 여러 가지 형태, 집 살라고 주식 투자하려고 지금 전월세, 또 지금 이 IMF 같은 경제 위기에서 사업이 망하고 수입이 없어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비 쓰려고 지금 빚을 낸다는 겁니다. 현 정권 패거리들은 과거의 보수 정권을 빚2, 크리스를 해서 정부가 각종 투자를 한다. 또 부채 공화국인이 했습니다. 근데 저거가 잡으니까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이니 이래가지고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또 코로나가 왔다고 그야말로 국가가 무한정으로 빚을 내어서 지금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으면 생활비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걸 보면 문이 좀 더 주더라도 소득 1분위부터 소득 2분위, 즉 하청 20, 40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정부의 이전 소득을 포함시키더라도 벌어서 쓰는 그 소득이 워낙 줄어버렸으니까 전체 소득이 더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릴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이 출범할 때 국가 부채가 660조였는데 끝날 때는 1070조, 무려 410조를 늘려놓고 갈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의 현장의 상황을 보면요, 자영업자는 악몽의 연말이다. 지금 연말 저녁 장사를 접어야 된다. PC방 치킨집도 줄줄이 폐업하고, 그래서 서울의 100대 업종 개폐업 자료에 따르면 지금 폐쇄되고 있는 치킨집이 서울 시내에 엄청나게 수백 개가 되어가고 있다. 독서실 노래방도 폐업률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PC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이 6개월간 적자가 나면 임대료 내고 각종 비용 들어가고 못 버티는 거예요. 6개월간 적자가 나면 그건 문 닫아야 된다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충격을 던진 게 2월달 정도부터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거는 4월달.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사람들, 11월 달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올겨울을 넘어설 수 있을까? 올겨울에 코로나가 제일 극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강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겨울을 넘겨서 내년 봄까지 장사를 하고 있겠느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폭등하는 전세 값은요, 강남에 30평의 전세가 20억이라는 거예요. 강북에도 10억이 넘는 전세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10억, 20억 가진 사람은 돈이 있어도 일부러 뜻한 바가 있어서 집을 안 사는 사람으로 지부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10억, 20억을 가져도 지금 자기 집을 살 돈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가족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할 때요. 이건 뭐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회로 돌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올해 2배가 뛴 종부세가 지금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평 안팎, 20평 후반대 이 아파트들 지금요, 올해 250, 내년에 380, 내후년에 554만 원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고가 나오고 있어요. 5년 뒤에는 국가에 매달 월세를 종부세로 50만 원씩, 그러니까 1년에 600이 넘으니까
국가에 월세 내고 집주인이 사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을 벌 때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준쯤 되면 그 돈은 커버할 수 있지만은 지금 집 하나 달랑 있고 은퇴한 연금 생활자나 연금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종부세가 그야말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종부세 납부하려고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냐? 퇴직하고도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8억에 살 수 있었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이제 전세가 10억도 넘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금융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제가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했지요. 자, 지금 은행들이 얼마나 위기를 느꼈으면 이번 주부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요. 어제 이 거시금융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코로나로 지금 미국, 유럽이 경제 봉쇄를 지금 재개했고 미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 등이 4분기에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금 경고를 했다. 근데 코로나가 겨울에 지금 더 확산이 되면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기가 쉬울 거다. 그런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지금 대출이 늘어나면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3분기의 빚을요 44조 9천억을 이것만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은 작년 3분기가 15조 8천억이었습니다. 3배가 넘었어요. 작년 4분기가 27조 8천억이었어요. 올해 1분기가 11조 1천억이었어요. 올해 2분기가 25조 8천억이었어요. 여기에 비교하면 올해 3분기에 44조 9천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엄청난 빚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이 사회에서 안전한 게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취업은 거의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런데 15대 그룹 3분기 분석을 해보니까 15대 그룹의 주력사 중에 유통, 정유, 항공사 등 8곳이 직원을 줄였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고작 제일 많이 뽑았는데 3,2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그룹의 핵심 회사들, 삼성 같으면 삼성전자, 현대면 현대자동차, 뭐 SK는 이노베이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3,231명 늘렸고 현대가 949명, SK가 357명이고 LG는 마이너스 247명, 롯데 쇼핑은 롯데가 요즘 완전히 맛이 가고 있죠. 3,259명 마이너스입니다. 포스코가 사실상 국영회사 비슷하니까 억지로 451명, 하나는 없고요. GS가 마이너스 64, 대우조선해양이 주인 없는 회사니까 42명 늘렸고 이마트가 신세계 마이너스 487, KT가 마이너스 559, CJ가 마이너스 82,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475, 두산이 마이너스 754, LS가 35명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도 지금 다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채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때 이제 금융권에서 못 빌리게 될 겁니다. 일반 서민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제2금융권으로 대부업체로 그렇게 갔다가 사채로 이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띌 때는 이것이 터지지 않고 유지가 되겠지만 현실은 여기에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이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면 저게 언젠가는 현실과 괴리되어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끝까지 올라간 부동산은 없고 끝까지 올라간 주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무너지느냐에 따라 무너지는 시점이 대한민국의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이번에는 재벌회사가 돈을 떼먹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서민들이 은행의 빚을 못 갚게 되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거다. 그래서 기업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발, 그리고 민간인발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눈앞에 임박했습니다.